87년 민주화가 한국 경제 및 한국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이제 그때 그 장면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25%를 올려줘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요구할 만한. 왜냐하면 우리 이제 3조 호황 때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12% 네. 사이였기 때문에 밀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올려달라. 25%면 엄청난 거죠. 이 임금 25%랑 금리 25% 이런 거 비슷한 건데 그중에 88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노동운동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시칼테러라는 사건이에요. 한국이 경제 성장하고 자본주의화 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폭력의 시대라 그럴까요?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그 대항적으로 뭔가 이제 무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중에 특히 이제 인건비와 연동된 건데요. 임금 인상률이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오늘도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과 함께 한국 경제의 우리가 잘 모르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는 한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상징되는 경제 성장의 대명사로 꼽히는데 그 배경과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새마을운동? 그 다음엔 뭐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잘 몰랐던 스토리들을 다시 한 번씩 밟아가면서 한국 경제를 제대로 배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3프로TV가 3프로TV의 기둥 2프로를 진행자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최병천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렇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불평등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가 키워드를 불평등이라고 잡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소장님 오늘 주제는 한국 경제 그리고 1987년 이후에 87년 이후에 불평등이라고 갖다 주셨는데 1987년이 뭔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87년이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을 텐데요. 예. 민주화가 된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화 87년 민주화 그러면 정치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게 된 것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알기도 하고 또 이제 좀 그 저희가 중심 주제는 아니고 예. 87년 민주화가 한국 경제 및 한국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측면을 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일종의 이런 큰 정치적 사건인데 예.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치 우리 중국에서는 뭐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중국 경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프로에서도 열심히 보도하지만 그 시진핑 체제는 어떻게 바뀔 거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적 관심사라기보다 어떤 주로 경제적 관심사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87년 민주화가 우리나라 경제 및 불평등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1987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학자분들은 그 일본에서는 큰 정치적 사건 중에 55년 체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일본의 자민당 체제와 그 이제 사회당 체제가 굳어졌던 걸 이제 55년 체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걸 좀 빗대 가지고 한국 어떤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를 좀 특징 짓는 표현으로 87년 체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약간 좀 뒤엉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이외에도 우리가 뭔가 87년의 영향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전반을 좀 전후 좌우를 보면서 가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1987년을 전후한 한국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87년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몇 가지 사건이 같이 터진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87년 전후로. 네, 그래서 약간 숲을 한번 좀 조망한다 그럴까요? 중요한 사건들 한번 보죠 그럼. 그 네, 첫 당시로 돌아가서.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한국 경제가 뭔가 계속 무역 적자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공업화를 한 다음에도 네.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계속 적자였어요. 그렇죠. 계속 적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와야지
공장을 만들려 그러면 예. 이제 어떤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공장 설비 기계 그렇죠.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부품 장비 같은 걸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초기에 장사 시작하면 초기에는 적자나는 것과 비슷한 맞습니다. 인테리어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품 장비 공장에 필요한 예. 어떤 설비들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였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채 망국론 같은 거를 당시에는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외채로 메꿨을 테니까 그걸. 그렇죠. 그래서 예. 뭐 한국은 남미처럼 될 거다라든가 뭐 등등 이러저러 이제 그 우려 반 아니면 이제 약간 전망 반. 그런데 우리나라가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분기점이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삼조 호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이제 세 가지는 환율이 좋았었고요, 금리가 좋았었고, 예. 유가가 좋았었고. 그래서 그 삼절을 빗댄 표현이 최근에 삼고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최근 당시 언론에. 삼전은 그럼 금리도 낮았고 그렇죠. 유가도 낮았고 금리, 유가, 그다음에 환율. 환율은 우리가 그런데 수출하기 좋은 달러 강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높은 원화 달러 가치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고환율 이제 가치로 치면 원화 가치가 낮은 건데 예. 이거는 한국 자체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일본의 환율 가치가 2배가 뛰어가지고 엔화가 강세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 프라자 합의 뭐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 얘기가 핵심인데요. 네.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미국이 요즘 G7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그 G5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시 미국 경제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가는 나라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요 네 나라를 이제 미국이 미소 냉전 체제하에서 이제 대빵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니네가 좀 나 좀 살려줘라. 그래서 이제 환율을 이제 약간 그 달러 가치는 좀 낮추고 다른 나라 가치는 다 올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미국 제품 수출 잘 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과 독일이 수출 중심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수출 중심 제조업의 이제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예. 근데 특히 이제 일본이 그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치로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85년도 플라자 합의 직전에는 1달러당 260엔 정도 됐다가 한 2년 가까이 지나서 130엔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반토막, 그러니까 2배로 뛰는 거죠. 우리나라가 환율이 달러당 650원, 700원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예컨대 도요타 자동차를 3천만 원 주고 사던 거를 6천만 원 줘야 되는 6천만 원 주고 사게 되는 와. 꼴인 거죠. 불과 한 1,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니까 이게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그래서 그때 뭐 포니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박을 친 게 우리나라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잘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상대 경쟁력이 달라지면서 엔화 대비. 예, 엔화 대비 경쟁력이 확 달라지면서 미국 소비자 중에서 이제 약간 가격 부담이 큰 사람들은 이제 한국 거를 좀 사게 된 거죠. 품질 안 좋아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조 호황을 전후한 시점에 우리나라 이제 그 성장 지표의 몇 가지인데요. 네. 84년, 85년의 성장률이 8.1, 6.8%였는데 예. 플라자 합의 다음 연도 86, 87, 88년대 10.6, 11.1 그다음에 이제 10.6% 이렇게 팡 하고 뛰어요. 그러니까 네. 85년과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 4, 5%가 뛰는 거죠. 그리고 투자 증가율도 거의 한 15% 중간에서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네. 그리고 제조업 성장률은 거의 86, 87년도에 한 20% 가까이 야. 올라가고. 저때 경기 좋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국 경제사를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걸 2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요 3조 호황 시기. 예. 그러니까 한 번이고 중국이 WTO를 가입한 다음 이 두 가지가 아마 2000년대 2000년대 한 중반경부터 예. 봐야 되겠죠.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때가 이제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이제 아마 좋았던. 예, 이게 뭔가 특히 성장 관점에서 빗바람 불었던. 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수출 증가율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야. 보시면은 예컨대 83, 4, 5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83에는 11%, 여기 19%, 3.6%. 85년도에 3.6%였는데 네. 14.6, 36.2, 28.3. 완전히 이야. 이제 이게 그 대박이죠, 대박 완전히. 그러네요. 네, 그 대박이라는 게 수치로 확인되고 무역 수지는 이제 여기 80년부터 보시면은 계속 적자. 마이너스였는데 대충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면은 이게 한 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은. 47.9, 48.8, 네네. 24.0입니까 저게? 네, 24.0입니다. 네네. 예. 예. 대략 한 이제 한 140억에서 50억 달러 내외 정도 될 건데요. 예. 이걸 한 방에 다 퉁치는 거죠. 어허. 딱 봐도 이제 한 여기가 그러네요. 200억 달러 정도 되는 200억 달러 거니까요. 정도 되니까. 예, 200억 달러에서 앞에 거 있는 거 다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간이 좀 지나서 외환위기 이후로 네. 외환위기 이후로는 계속 이제 꾸준히 무역 흑자 흑자가 되고. 하면서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무역 흑자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요 3조 호황 전까지는 이제 무역 흑자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이제 무역 적자가 훨씬 더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가 약간 좀 그 안착하게 된다 그럴까요? 아,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뭔가 좀 성공할 것 같네? 네. 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요 3조 호황을 좀 계기로 한 시점이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 실제로는 박정희 정부가 70년대 초중반부터 중화공업 투자를 한 다음에 79년도에 이제 12.6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두환이 집권한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물가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지만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전두환 정부 때 이제 핵심 경제수석이 김재익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스탠포드 경제학 박사였던 사람인데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 다음에 경제 안정화 조치라는 걸 취해요. 그래서 경제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그때 뭐를 하냐면 그 정부가 중화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좀 걷어들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정화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정화는 과잉 투자하지 말고. 그렇죠.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잉 투자를 줄여야 된다. 아, 그래서 뭐 자동차는 누가 하고 뭐 중공업은 누가 하고 서로 나눠 가져라. 서로 경쟁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석유 파동과 관련된 불황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부산 마산 지역에서의 부마항쟁이 배경이 된 것도 이제 그거랑 관련되는데요. 그래서 80년, 81년도에는 대기업들한테 지원하고 있던 거를 많이 걷어들여요. 이제 지원을 중단하는 걸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중화공업 때는 대기업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느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줬냐면 중화공업을 하는 기업이 있고 중화공업을 하는 기업과 경공업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네. 중화공업을 하는 기업은 수출 금융과 무역 금융 말고도 세금을 반으로 깎아줬어요. 그냥 중화공업 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왜냐하면 중화공업은 장사가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투자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 하기 싫어했었어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거를 이제 꼬시기 위해서 야, 세금 반으로 내려줄게. 마치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반값 세금으로 해서. 근데 중화공업과 경공업으로 보면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성격이 강하고 중화공업은 대기업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네. 이게 거꾸로 말하면 대기업한테 세금을 절반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쭉 진행되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김재익 경제수석이 들어서면서 그거를 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세금이 다시 같아져요. 이제 그거가 되게 이제 재밌는 표인데 네. 예. 정부가 대기업 지원을 중단하니까 그때부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막 좀 뭔가 맛을 들이려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라든가 네. 예. 투자의 맛을 들여서 이제 좀 해보려는데 정부가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이제 R&D 투자 역사를 보면 기업이 R&D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80년대 초반부터 하긴 하는데 근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3조 호황을 분기점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죠. 이제 3조 호황이 번 돈을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R&D 투자로 파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병철 회장과 삼성 이건희 그 이제 전 회장께서 그 삼성 반도체 투자를 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 83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2893이라는 게 83년인데 그때부터 했는데 실은 돈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3조 호황 때를 분기점으로 이제 R&D를 좀 넉넉하게 하게 되는 거죠. 3조 호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아지니까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얼마만큼 가냐 문제는 있지만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월급 더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내수 소비 활성화랑도 연결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으로는 비슷한 시기인데요. 3조 호황으로 대박을 치고 노동운동을 통해서 임금 대폭 인상이 되니까 소득이 가계 소득이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5남매였었는데요. 5남매인데 예컨대 부모님 포함해서 5남매가 한 방에서 자고 있거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방을 좀 이제 2개, 3개로 나누는 거죠. 뭐 아들들 방, 딸들 방. 내지는 뭐 옛날에는 뭐 이제 좀 연배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요강 쓰는 집도 꽤 있었는데 예. 이제 화장실 딸린 집, 뭐 이제 그 동네의 공중 변소가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주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변화. 그래서 이제 어떤 요 시기에 3조 호황 더하기 노동자 대투쟁을 통한 임금 인상이 되니까 이 소득이 높아지면 주거에 대한 욕망도 올라가서 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제 연결돼서 이제 부동산 200만 채 공급도 이렇게 연결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중 수교가 줬던 한국 경제에 미쳤던 영향. 예.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 네 가지랑 같은 말이 약간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가 중진국 함정할 때 그 중진국이 $7,000
언저리 정도를 보통 얘기해요. 7,000달러에서 많으면 한 10,000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1인당 GDP가 7,000달러에서 10,00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중진국의 선진국으로 약간 진입할랑 말랑하던 시기. 그때가 그게 그때라는 거죠. 그쵸, 같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89년도가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되고 95년도가 10,000달러가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의 자본주의가 약간 네. 안착하는지 안 하는지 두려움이 있었던 건데 한국 자본주의가 성공하는 거냐 아니면 다시 이제 뭔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냐.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약간 좀 안착하게 되는 게 요 네. 시기. 그래서 87년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87년을 전후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경제 현상, 뭐 아니면 이제 그 뭐 복지제도 이런 걸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한 큰 5가지 사건을 하나의 숲으로 생각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볼 때 이런 5가지 사건 중에 맞물려서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네요, 다. 어,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죠. 항상 이제 우리가 인생지사 세옹지 말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제 같이 되는데요. 3조 호황에 부동산 200만 채 공급에 네. 노동자 대투쟁으로 임금이 올라 네. 한중수교 체결해 뭐 10,000달러 넘어.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불평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제 책에 이제 좋은 불평등이란 책 제목도 그런 건데 예. 우리는 보통 불평등은 나쁜 거고 경제 성장, 수출 뭐 투자 이런 거 다 좋은 건데 나도 이거 다 찬성한다. 얘는 나쁜 애고 얘는 좋은 애니까. 근데 나는 얘가 주로 관심 있으니까 얘를 많이 줄이자. 불평등을 줄이자 그러는데 실은 이게 약간 메비우스티처럼 얽혀 있다는 거죠. 경제가 좋아진 결과가 불평등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다르긴 하는데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좋은 원인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네. 나쁜 원인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결과값만 따지기 때문에 어떤 숫자 덩어리, 어떤 이제 항상 좀 이제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은 3가지는 다른 개념인데 불공정, 불공평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다른 학문에 적용하시고 경제학에 국한하면 경제학에서의 불평등은 이제 하층과 상층의 숫자 격차. 그래서 이거는 결과값에 불과하다. 좋은 원인인 나쁜 원인은 전혀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좋은 원인으로 증가할 때도 있고 나쁜 원인으로 증가할 때도 있고 네. 줄어드는 것도 좋은 원인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나쁜 원인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주로 따지자. 저때 불평등은 이때 불평등 증가는 좋은 원인으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따로 놀 때는 야 이거 좋은 일 있어. 근데 맞아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2가지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거 가치 판단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최병찬 소장님의 책 좋은 불평등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이 커지고 있었던 시기는 좋은 원인 때문에 생긴 뭐 불가피한 내지 심지어는 때로는 바람직한 그런 패턴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네. 혹시 그렇지 않은 불평등이 커졌는데 이건 나쁜 불평등이었어 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럼? 시기랑은 좀 있었습니까? 다른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 현재 불평등도 인수분해를 하면요. 상층은 수출과 연동된 성격이 강하고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네. 그러면 올해는 불평등이 커지겠구나 라고 짐작하면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게 뭐 변수가 몇 가지 더 있으니까요. 예. 대체로 이제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수출이 대박을 쳤다.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시면 불평등이 커지겠구나. 근데 뭔가 올해 수출이 그러니까 무역 수지랑은 좀 달라요. 일단 수출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요. 이제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을 합친 거가 무역 수지니까 아무튼 수출만 봤을 때 수출이 이제 대박을 쳤다. 그러면 이제 불평등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고 수출이 작살났다 그러면 불평등이 줄어들 확률이 높은데 밑에는 좀 다른 원인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하층은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고령화. 고령화랑 또 1인 가족의 증가. 왜냐하면 이제 소득 불평등 개념은 가구 단위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이 프로님은 가족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몇 1인이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5남매였었거든요. 저는 3남매. 3남매요? 우리 지난번에 김동환 프로님은 뭐 꽤 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략 이제 아무튼 한 뭐 3남매, 5남매 이때는 뭐 1인당 100만 원씩만 벌어도 가구로 치기 때문에 300만 원도 계산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분화되니까 1인 가구로 계산하면 한 가구당 300만 원이 한 가구당 10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질 가치가 그대로 하더라도. 거기다가 옛날에는 부모님들을 이제 모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이제 가장이 하든 누가 하든. 근데 지금 이제 아예 부모님을 따로
살면서 이제 용돈을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실은 가족 구조의 변화 그 자체, 있죠. 예. 그다음에 고령화라는 거 자체. 음.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면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에서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뭐를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 가구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가구당 소득을 낮추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상황, 1인 가구의 빈곤 이런 게 실제로는 별로 빈곤하지 않는데, 즉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도 혼자 나가서 사시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으시고, 네, 그러나 뭐 각종 반찬이나 뭐 등등 이런 거 다 제가 갖다 드리니까 네, 뭐 같이 사는 거나 따로 사는 거나 큰 차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소득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매우 빈곤한 할머니로 분류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그 빈곤이 과장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하나는 과장되고 있는 게 있다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과장되는 거를 이프로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이제 학자들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완하는 지표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음. 그 이제 약간 균등화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4인 가족과 1인 가족은 당연히 4인 가족이 더 많을 거잖아요. 예. 그럼 소득도 이거를- 많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균등화 시켜줘가지고 균등화 시킨 걸 다시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균등화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좀 보면은 그래도 이제 불평등이 좀 늘다가 줄고 있는 추세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근데 왜 그러면 늘다가 줄어드냐? 역시 이제 가장 큰 거는 균등화를 하더라도 예. 고령화 효과가 큰 거죠. 고령화 효과가 커지면 줄어들어요, 불평등이?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 불평등이 늘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고령자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불평등이 커지는데요. 고령자가 아닌 어떤 경제활동 세대라고 표현하면 경제활동 세대는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아무래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니까. 근데 고령자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한 60세에서 65세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뭔가 좀 밀려나니까 요 이제 경제활동 세대와 어르신 세대 사이에서 불평등이 생기고 네. 또 하나는 노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산 불평등할 때 그 자산이 네. 소득의 역사적 축적물이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산 불평등은 30대의 자산 불평등이 클까 60대의 자산 불평등이 클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60대가 크겠죠. 그렇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60대가 큰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언론에서 청년들의 자산은 노인 자산보다 자산이 더 적다.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당연한 약간 얘기한 거죠. 당연한 얘기를 선동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음. 그거는 마치 60대가 20대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약간 이 나이를 3배나 더 먹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그것이 마치 부당한 것이냐? 그런데 그러면 노인끼리의 불평등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노인과 그렇겠죠. 이제 못 나가는 노인이 이제 자산 불평등과 자산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또는 이제 뭐 기회 아니면 이제 뭐 또 뭐 이렇게 고위급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있던 분들의 네트워크 자원과 네. 뭔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던 어르신들의 네트워크 자원은 다를 거기 다르니까. 때문에 그래서 실은 세대 내 불평등으로 치면 노인 세대 내 불평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노인층 사이에서의 불평등.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여러 가지 연금 제도의 미비라든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사회보장 제도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압축 성장을 한 거거든요.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뭐 크게 잘못을 했다기보다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 세대 비중이 우리 사회의 준비 정도보다 더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고령층이 늘어나면 고령층이라는 건 그동안 히스토리가 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렇죠. 그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은 자산이건 소득이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 사이의 불평등과 경제활동 세대와의 불평등 역시도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면 아무튼 그 사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불평등의 역사가 쌓여 있는 결과니까 그 고령화라고 하는 것. 다만 연금 제도가 엄청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들 이것이 이제 좀 고령화가 천천히 돼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그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자 비율이 7%인 시점부터 20%가 되는 시점까지 네. 15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초고령 국가, 초고령 국가라는 거는 인구의 20%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을 예. 초고령 국가로 표현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초고령 국가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3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155년, 일본은 35년. 근데 한국은 25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고령화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속도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프랑스는
야 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고령화가 된 거니까 우리 연금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금제도 만들면 그게 또 40년, 50년, 60년 있다 적용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라고 말 꺼내면 갑자기 촥 이게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튄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보장제도 변화 속도보다 이 이제 어떤 그 인구 구성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니까. 훨씬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 압축 도시화, 네. 압축 임금 팽창 그리고 그것에 이제 연결된 후가가 세계 최고 속도의 압축 초고령화 이게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엄청난 노인 빈곤율. 그 이제 어떤 그 약간 시간의 갭이라 그럴까요? 예. 시간에 마치 뭐 우리 뭐 이제 디플레이터 갭 이런 것처럼 시간에서 갭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인구 구성의 변화와 사회 보장 제도의 변화에서의 갭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특정 어르신 세대에서 빈곤율이 매우 높고 이제 그 자살률이 매우 높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쁜 원인으로서의 불평등이다. 그렇죠. 고령화로 인한 건. 네, 그래서 이제 고령화라는 것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중립적 개념인데, 그렇죠. 그걸 뭐 그냥 우리 한 살씩 세월이 지나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뭐 우리가 누가 잘못했거나 특정 세력이 잘못해서 고령화된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87년 이전 얘기를 좀 잠깐 그때도 몇 번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제 좀 좋은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87년 이전에 요거는 이제 80년까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1973년부터 1980년까지를 비교한 건데요. 기업 규모별로 500인 이상, 30인 미만, 30에서 100인, 100에서 500 사이를 네. 500인 이상을 계속 다 100으로 가정하고 예. 픽스해놓고 가장 작은 요 30인 미만 기업, 그러니까 10에서 29인 사이 기업을 보여주면요. 네. 1973년에는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제 생산직 노동자 임금 비교인데요. 네. 500인 이상 사업이 100만 원을 벌었다 가정을 하면 대략 한 67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쭉 지나서 1980년에는 거의 한 90만 원 가까이로 받게 돼요. 대기업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나 생산직은 비슷하다. 임금이.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격차가 줄었다는 거죠. 이제 500인 이상 사업장은 별로 안 늘어났는데 이렇게 요분들이 이렇게 쭉 평행선이었으면 밑에 분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죠. 예, 예. 그래서 격차가 이제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가로 봐도 대략 이제 한 23만 원 퍼센테이지 포인트 정도가 이제 증가한 거죠. 그래서 기업 규모로 치면 이 추격한 게 여기를 쭉 보시면 작은 데가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임금 상승이. 그렇죠. 네, 아주 소기업들은 예전에는 거의 뭐 반값만 줘도 사람 구할 수 있었는데 네. 저 때쯤 되면 대기업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의 90%는 줘야 간의 그렇죠. 수공업이라도 돌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저런 근로자 임금의 향상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대기업은 왜 픽스되는지가 있고 대기업은 왜 이제 이렇게 못 올라갔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밑에는 왜 쫓아갔느냐가 있는데요. 대기업은 못 올라간 건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그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상대적으로. 결국 같은 얘기죠. 왜 간격이 줄었냐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뭐 10년 내내 1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네. 이제 다른 기업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네. 이제 동결됐던 건데 87년 이전에 임금 평등은 두 가지 원인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시간에 특히 이제 중간재 국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 저는 이제 뭐 표현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노동 삼권 탄압.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금지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예. 권위주의적 연대임금제 또는 독재적 연대임금제로 인해서 이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의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거로 일반적인 건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대기업과 소기업 있으면 뭐 중소기업 있으면 대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있으면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게 또 일반적이고 예. 그리고 수출과 내수가 있으면 수출이 내수보다 생산성이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과정을 거치면서 수출 제조업 대기업과 네.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있으면 당연히 이쪽이 이쪽보다 압도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출 제조업 대기업 쪽이. 예. 그런데 임금은 이렇게 임금 격차가 오히려 여기 이쪽이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같은 제조업 내기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수출 제조업 대기업의 임금을 막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군사 독재 효과라고 보는 거죠. 군사 독재가 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설립을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막았다고 보는데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념적 원인이고 실제로 어떤 체제 안정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한국 전쟁을 우리나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이제 중국, 북한, 소련 이런 어떤 이제 약간 그 특히나 당시 소련과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전 세계 지구촌 최대의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두 개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당시 이제 특히나 한국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념적 원인으로 노동운동이나 노동자를 약간 이제 빨갱이로 몰았던 게 있고 그게 하나 이념적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취했는데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취할 때 우리가 기술이 축적이 약하니까 인건비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임금 인건비 쥐어짜기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이었는데 그걸로 대만, 뭐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랑 우리나라가 경쟁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어떤 군사 독재가 이제 어떤 노동운동가 그러니까 수출 제조업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하층, 중층, 상층 노동자들이 각각 있다고 치면 상층을 억지로 누르니까 약간 이게 풍선 효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밑에가 좀 밑에로 이게 약간 좀 그 이제 전이된 그러니까 예. 그 뭔가 상대적으로 밑에가 좀 후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대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거는 이제 뭐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노동 운동 탄압, 억압, 노동 상권 탄압이고 충분히 줄만한 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자본주의 발전 단계가 아직은 좀 성숙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이렇게 몰빵 투자를 계속 하던 중이라 그럴까요? 네. 돈을 막 최대한 끌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임금을 많이 나눠줬으면 이제 그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 여력은 좀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중간재익 국산화. 중간재익 국산화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출 제조업 대기업을 중화공업을 하려 그러면 이 중화공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라고 치면 뭐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는데 그거를 다 완성차가 만들 수는 없거든요. 주변 협력 업체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어디서 봤던 그 자료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1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20세기 자본주의는 제가 생각에는 약간 자동차 자본주의라고 봐도 약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부터 예. 철강까지 이렇게 쫙 해서 연결되는 거니까요. 중간재를 근데 우리나라가 70년대 중반부터 중간재를 국산화하니까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한 부품 업체들, 네. 소위 이제 협력업체라고 불리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뭐 4차 벤더 이런 데가 이렇게 뭐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쫙 많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너무 빠른데 이런 이제 훈련된 인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하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쪽도 이쪽이 더 많이 빨리 팽창했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으로 본다고 치면. 기업 규모가 작은 쪽이.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임금이라는 건 뭐 생산성 또는 수요 공급 이런 것들로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 위에는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밑에가 더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수요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이제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 표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가가지고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 이전의 임금 평등은 크게는 권위주의적 연대임금제와 약간 역설적 표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재의 국산화, 그래서 중간재의 대량 생산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우리나라 불평등을 이제 줄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러니까 87년 6월 29일 날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막 이제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제 그 하니까 직선제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을 복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정치범들,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던 그런 이제 학생 운동하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몇 가지를 발표하거든요. 네. 6.29 선언의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6.29 선언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도가 나가니까 그 다음 달인 7월, 8월, 9월 예. 그때 대규모로 노동조합 설립운동이 이제 대규모로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는 파업 발생 건수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요 세모 표시되어 있는 거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 예. 혹시 이프로님 생각하시기에 최근 한 3년 5년간 예. 기억나시는 파업 좀 있으세요?
없어진 것 같아요. 하려다가도 그만두는 것 같고. 제가 화물연대 파업? 그쵸. 최근 화물연대 파업 말고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약간 그 대우조선인가요? 대우조선 비정규직 분들이 이제 파업한 거가 또 아주 길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 아마 한 거의 10여 년간 파업 소식을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듣는 정도일 것 같거든요. 예.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좀 이제 언론에 좀 시끄러워질 만한 거. 예.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할 테지만 이때는 파업 발생 건수가 이제 5개년도 87년도를 기준으로 8901 요 이제 5개년도가 예. 파업만 7,500건. 그리고 파업 참가자 규모는 200만 명인데 총 노동자 숫자가 1,0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2천만 명이거든요. 네. 임금 노동자가 지금은 2천만 명, 요 한 89년, 90년경 기준으로 이제 1,000만 명이 약간 안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전체 노동자의 거의 20%가 연인원으로 음. 파업에 참가할 정도로, 물론 이제 중복이 계산된 거긴 하지만, 네. 그리고 파업 손실일수 1년이 365일인데 27,000일이 당시에 요 5개년도 저거는 손실 일수라는 건 10개 회사에서 파업이 일주일씩 일어났으면 70일로 그렇죠. 계산한. 네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10개 회사가 일주일이 70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뭐 한 달로 퉁치면 뭐 30일로 퉁치면 그걸 해도 이게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합치면 딱 요 5개년도에 합친 건데요. 매일 공휴일 빼고 1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늘 파업이었다. 뭐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돼야지 요 5개년도 동안 예. 87년도에는 6월 달에는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 성격이 따르면 이제 이때는 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의 도화선이 됐던 최초가 지금은 현대중공업이랑 통합되어 있는 현대전공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정밀 기계가공 뭐 이런 회사였는데요. 갤로퍼.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회사 그 현대중공업, 현대전공 같은데 요구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요구사항이 두발 단속 금지예요.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회사가 군대 같았었군요. 그렇죠. 군대고 이제 그다음에 뭐 구타 금지, 두발 단속 금지 이게 실은 앞에 뭐 1순위, 2순위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우리가 이제 왜 그 어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그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 그 자루 재가지고 길이 단속하고 길에서 두발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침 이슬 같은 노래는 금지곡을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공장에서는 훨씬 더 심각했던 거죠. 그 약간 폭력성이라는 게. 근데 젊은 남자들이고 그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그 평균 수명이 더 이제 연령이 낮던 나라 젊었던 시절인데 그리고 그 공장에는 10,000명 이상의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근데 그 전까지는 매우 폭력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팡 하고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뭐 가끔 어느 대학에서 아니 고등학생들이 약간 폭력적인 그 무슨 공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그런 뭐 어느 학교에서 뭐 선생 패드라 이런 그런 얘기가 막 한참 돈 적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좀 옛날로 거슬러 가면 제 주변에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여기 이제 그때 그 장면인데요. 그냥 그 이제 몇 가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25%를 올려줘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요구할 만한. 왜냐하면 우리 이제 3조 호황 때 일단 경제 성장률이 이제 10%에서 12% 네. 사이였기 때문에 밀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올려달라. 25%면 엄청난 거죠. 예. 이 임금 25%랑 금리 25% 이런 거 비슷한 건데 그중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중장비 이게 이제 울산인데요. 그 울산 장면인데 당시에 그래서 완전히 거의 뭐 군대 하나의 군대가 완전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몇 명인지 모르는데 현대자동차가 한 35,000 정도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한 뭐 12,000 정도 됐을 텐데 10,000명, 20,000명의 당시에 이제 20대, 30대의 그 젊은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이 네. 어떤 이제 폭력적인 억압을 당하다 한꺼번에 분출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장면들 성격이 있는 거죠. 진짜 다이나믹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사진 몇 가지 그냥 뭐 보는 건데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류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요. 88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노동운동 시대의 유명한 사건인데 시칼테러라는 사건이에요. 회사 쪽 사람들이 예.
87년 9월 10일에는 회사 쪽에서 이제 회사를 뭔가 이제 방어하던 사람들, 관리직인 사람들이 노조 간부를 막 집단 폭행하고 보석처럼 밀어넣어가지고 그 항의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암흑의 분이 노조 간부 데려가지 말라고 항의했더니 차 앞에 섰는데 끌고 가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밀어붙여서 612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람이 막는데 그냥 했고 뭐 이후에는 회사 쪽 사람이 시칼을 들고 실제로 여기 이제 상처 난 건 안 갖고 왔는데 그냥 사진으로 이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분들은 그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한국이 경제 성장하고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폭력의 시대라 그럴까요? 구사대라고 있었죠 당시에. 그렇죠, 구사대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그 대항적으로 뭔가 이제 무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중에 특히 이제 인건비와 연동된 건데요. 임금 인상률이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상층은 명목 임금 상승률이에요. 네, 다이아몬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격차가 커진 시점인 89년도를 많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수치가 25%예요. 아까 전에 임금 인상 25%인데 이때 드디어 따내는 거죠. 이걸 드디어 네. 쟁취한 건데요. 예. 근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요거 이제 물론 명목과 실질 이건 실질로 추정되는데요. 요거 이제 5%여가지고 그러면 대략 이제 우리가 명목 임금 상승률은 요 언저리로 본다고 치면 대략 한 20%에서 15% 사이 정도. 네. 15에서 20% 사이였고 생산성 증가율은 대략 한 이제 5 내지 10% 사이였으니까 이제 격차가 이제 상당히 상회하는 걸 받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 전에 이제 못 받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억울함이 같이 터져 있는 건데.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약간 인건비 쥐어짜기식이었거든요. 인건비를 쥐어짜서 이제 대만,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랑 경쟁하던 구조였는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한편으로는 어떤 경쟁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기업 규모별 임금 불평등이 확대되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먼저 좀 보시면요. 요거는 제조업 남성 생산 노동자의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 지수 추이인데요. 네. 여기가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가 뭐냐면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의 총 임금을 보여줘요. 근데 요 시기에 격차가 요만큼 있다가 87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야 우리 회사 이렇게 버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이제 임금 인상 요구를 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수출 제조업 대기업 그런 데일수록 이제 임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셨지만 수출에서 특히나 이제 성과가 좋았던 거거든요. 예. 여기가 팡 하고 올라가는 거죠. 노동조합 조합원이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00명인 회사랑 조합원이 뭐 약간데 50명인 회사가 있으면 여기가 싸움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조 협상력 같은 게. 네.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쪽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약간 이제 뭐 어떤 자원동원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조합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50명이 조합원인 노동조합과 여기가 동원하는 자원의 크기랑 예. 이 조합원이 10,000명인데가 규모가 이제 그 기업이 동원하는 어떤 자원의 크기가 다르죠. 여기는 하다못해 노조 활동가도 좀 더 많을 테고 뭔가 좀 이제 약간 좀 하다못해 도 크고 그리고 뭔가 선수들도 뭔가 좀 많을 테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이제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하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원래 있었던 생산성 격차. 그러니까 대기업이 돈 잘 버니까요. 대기업을 억압했던 이게 이제 권위주의 독재가 억압해놨던 거가 마치 이제 맨홀 뚜껑 터지는 것처럼 이게 펑 하고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이제 약간 맨홀 뚜껑 터진 것 같은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생산성 격차대로 이제 벌어지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협상력 격차 또는 투쟁력 격차 이런 거에 대해서 투쟁력이 있는 노동조합과 투쟁력이 없는 노동조합. 물론 이거는 회사 자체가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와 지불 능력이 없는 회사 결국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은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 유리한 구조를 갖는 건데 유럽의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표현을 해요. 예컨대 금속업에 종사를 하면 뭐 주물 뭐 뿌리 산업 계통 아직은 기업이 좀 달라도 가급적 좀 임금을 맞추는 추세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의 노동조합은 임금 평준화 같은 걸 되게 중시하겠었는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에 전국적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는 산업별 노동조합은 약간 법으로 금지돼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노동자를 단결하기도 용이하다. 예. 그래가지고 87년 이후에 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요. 우리 뭐 현대차 뭐 노조, 뭐 현대중공업 노조, 뭐 대우차 노조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그 이제 어떤 생산성과 투쟁력에 의해서 쫙 갈라지는데
그게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수출의 주력 부대가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불평등 지표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보다 기업 규모 격차가 훨씬 크게 나와요. 대기업일수록 월급 많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대기업 아닌 거의 비교랑 예. 정규직과 정규직 아닌 거의 비교를 했을 경우 그 대기업과 대기업 아닌 거의 격차가 더 크다는 거죠. 그 대기업 아닌 회사의 정규직은 뭐 별 좋을 게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심지어는 뭐 이후에 이제 다른 데이터도 한번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오히려 아닌 정규직보다 음. 이제 일반적으로 임금이 더 높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뭐 그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긴 하지만 더 중심적인 비중은 대기업과 또 이제 그 소기업 이런 기업 규모의 격차. 예. 그리고 그거는 수출에서의 어떤 그 이쪽은 수출과 링크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수출과 단절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건데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이 80년부터 87년 사이는 굉장히 높았네요. 그 당시에 중소기업은. 그쵸. 이거 이제 아마 합쳐져 가지고 이제 표현해서 그럴 텐데요.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30인 미만이 30인 미만만 거의 90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뭐 500인 미만까지를 다 섞는다고 치면 거의 뭐 한 이제 93에서 95 사이 정도 얼처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한 400만 원 받으면 대략 뭐 한 300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여기가 팍 격차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저게 시기적으로 87년, 88년 이때 여기 연도가 이때인가요? 나와 있는데요. 네. 87, 88, 89년도입니다. 이게 딱 연도가. 민주화 항쟁 전후로 해서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을 때 전은 아니고 후. 그 후에 예, 그러니까 6.29 이후부터. 이후 이후에 근로자들 임금 좀 올려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할 때 올려줬던 회사들이 주로 대기업이라는 말이네요. 그 중소기업도 많이 하긴 했으나 훨씬 아무래도 대기업. 노동운동 자체가 이제 대기업이 아하. 규모의 경제라든가 조직도 잘하고 하니까. 그렇죠. 조직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80년대 이후로 유럽에 약간 이제 그 뭐 좌파 정당 또는 진보 정당이 센 나라도 네. 노동조합 조직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져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이제 뭐 그 커피숍 이런저런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네. 거기를 조직하는 것보다 거기는 한 사업장에 우리 뭐 커피숍 큰 데 가봤자 몇 명이죠 뭐. 직원이면 한 5 내지 1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조직하려면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한 공장에 일단 한 2만 3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예. 마치 우리 그 도시 경제학에서의 도시의 의미가 도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클러스터의 의미를 갖거든요. 예. 이거는 노동운동 클러스터인 거죠, 일종의. 대기업이 대기업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노동운동하기 좋은, 그랬겠네요. 조직화하기 좋은. 안 그러면 2만 명을 만약에 스타벅스라든가 뭐 저기 뭐 그 우리 수선플레이스라든가 이런 데 하려면 2만 명 노동자를 만나려면 몇 달 걸린다고 봐야 돼요. 만나는 것만 몇 달 걸릴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잘 뭐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이제 해가지고 뭔가 조직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 제조업 대기업 특히 이제 남성이 많이 몰려 있는 사업장들 그런 데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조직화가 되고 물론 이제 뭐 구로공단이라든가 뭐 부천, 부평 그런 데도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런 공단 있는 지역들 예. 예전에 이제 90년대 중반경에 봤던 데이터 이제 당시 이제 전노협이라고 네. 이제 지금 민주노총의 전신 쪽 데이터를 봤던 걸로 그때 이제 그런 자료 같은 거 볼 때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70% 정도 된다고 제가 봤던 자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그 조직률이 거의 한 50%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쪽 분들은 상당 부분 공기업 계통, 이제 뭐 대기업 계통 이런 쪽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높고, 근데 이제 그 아닌 쪽 분들이 이제 노동조합 조직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설령 만약에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서 임금 인상을 25%를 따내면 네. 수주를 안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원청업체가. 원청업체가 그 25% 주고는 그 기업이 못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제조업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 존재 이유는 존재 이유 자체가 어떻게 대기업에 납품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대기업이 너네 임금 인상 25% 했냐? 우리 이제 너네랑 안 하겠다. 너네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이제 거래선을 끊어버리면 실제로 이제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노동조합에 적극적이었던 노동자분들도 약간 뭔가 주춤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나중에 한번 좀 정돈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우리가 뭐 지리의 힘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한국의 불평등과 지리의 관계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예컨대 유럽의 중소기업이 우리 이제 뭐 불공정, 갑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었다. 그래서 대기업 A, 중소기업 B가 있었다. 예. 대기업이 갑질을 한다. 음.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 음. 그러면 원래 경제학적으로 중소기업 B가 해야 되는 대응은 뭐냐면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 납품하면 되니까. 그렇죠. 다른 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독일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개 국가라고 치면 예. 오스트리아의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든 벨기에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네덜란드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든 프랑스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든 예. 납품할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가까운 쪽에. 예. 근데 한국은 섬나라라는 거죠. 음. 한국은 대기업이 그 납품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예. 한국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데다가 팔기가 어려워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특성 때문에. 왜요?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면 되지. 그냥 운송비라든가 등등이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류가 많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다녀보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도시와 농촌에서 농촌도 막 하면은 되긴 하지만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예. 일종의 탐색 비용이라든가 뭐 이제 이동 비용이라든가 운송 비용이라든가 드는 거가 아니면 정보 전달 비용이 드는 것처럼 도시라는 공간이 뭉침에서 발생하는 어떤 효율성 있는 것처럼 유럽은 이게 대륙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가불관계에서 이제 그 의뢰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도 이제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편한 거죠. 약간 이제 쌍방 경쟁 관계라고 그럴까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약간 수요 독점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한국의 불평등은 약간 이제 지리적 특성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 할 때 이제 정무위 쪽이어서 이제 공정거래 쪽 했었었는데요. 하도급법 미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일본과 한국이에요. 하도급이라는 건 뭔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쟤 울리지 마 그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되게 아주 강하게 간섭을 하는 거죠. 약간 시시콜콜 간섭하는 건데. 다른 나라 같으면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울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이제 알아서 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87년 그 얘기 좀 한번 정리를 하면 기업 규모별 임금 불평등 확대를 87년 이전에는 독재적 연대 임금제 성격이 강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표현인데요. 예. 군사 독재는 독재적인 방법으로 임금 평등을 만들어냈고 87년 이후에는 민주적 임금 불평등인데요. 민주노조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물론 의도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역설적 상황, 독재 나쁜 거, 민주화 좋은 거, 경제 성장 좋은 거, 뭐 불평등 나쁜 거. 그런데 실제 현실은 이렇게 막 크로스 돼가지고 어떤 모순적 충돌이 매우 많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랐지만 임금 불평등은 더 심화된. 그렇죠. 그리고 저는 87년도에 있었던 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동의 민주화. 그래서 이제 정치 민주화라는 직선제와 별개로 노동의 민주화라는 것이 벌어졌는데 노동의 민주화가 뭐 나쁜 거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이거는 이제 사회 전체로 보면은 당연히 있어야 됐던 건데, 근데 그것과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들은 좀 더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 뭐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아무리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현명해지고 뭐 또는 훌륭해져도 대기업으로 회사를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젊을 때 중소기업에 들어간 근로자는 이제 그 인생은 그냥 다시 살지 않으면 큰 희망이 없어지는. 네. 또 반대는 또 반대고. 그 굉장히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들끼리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막 이제 이런 네. 문제. 또 방법은 뭐인 것 같으세요, 그럼? 뭐에 대한 방법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나쁜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즉 대기업이 너무 잘 나가서 생긴 임금 격차이든 어쨌든 간에 네. 그 격차가 주는 부작용이 그러니까 큰 기업 것 규모별 격차. 그렇습니다. 오늘 네. 지적하셨던 네네.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네. 기업 규모별 격차가 큰데 그 그거는- 가만히 보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격차인 것 같아서 네. 방법이 뭐예요, 그게? 그게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은 실은 어르신 문제가 매우 큰 덩어리로 있는 거고요. 네. 노인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음,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초고령화 문제, 음.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임금 불평등 음. 이런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본다고 치면 가장 중심적인 건 결국 기업 규모별 격차의 문제거든요. 예. 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그걸 고용 형태별 문제라고 치고 예.
이제 방금 말한 거를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신 걸 기업 규모별 문제인데 그냥 논리적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떤 그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통해서 이제 뒤섞임이 가능하도록 하냐. 예. 이런 게 논리적 경우에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이제 그 자체가 또 토론이 필요한 주제긴 하지만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규모 기업, 중규모 또는 중견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동성이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고 중기업이라 표현할게요. 소기업은 또 워낙 중소기업 하면 뭐 그 기업의 거의 네. 대부분을 많이 포괄하기 때문에 예. 중기업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예컨대 대기업이 100개고 중기업이 100개인 상태의 임금 불평등보다 대기업이 100개지만 중기업이 500개 정도 된다. 그럼 이게 좀 올라올 거잖아요. 이 사람들 비중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평등은 축소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뒤섞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근로자들끼리 섞는. 그쵸. 섞는 게. 삼성전자 김 과장 일 못하면 자르고 그쵸. 삼지전자 김 과장을 그쵸. 스카우트 해오는. 뭐 그 삼지전자, 삼주전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예. 삼자 들어가는 회사들을 이제 뭔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는 네.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건 이제 뒤섞임에 관한 거고, 음. 그거는 이제 그게 훨씬 더 이제 약간 어떤 레디컬한 대책일 것 같고, 사회적 갈등과 토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여기 또는 여기가 만약 이런 회사가 많아진다. 이런 회사가 많아지거나 이쪽 회사가 많아지거나. 근데 중기업이 많아지면 좋은데 네. 그거는 뭘 제도를 바꾼들 혹은 뭘 한들 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중기업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나 콩고에 중기업이 없는 거와 똑같은 이 원인인데 그게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책에서는 없던 얘기고 이후에 이제 좀 그 이러저러 이제 연구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그 이 책을 낸 다음에 이제 국회 보좌진 또는 국회의원들이랑 좀 이제 네네. 가끔 발표할 때가 있는데 정치 쪽 분들이랑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네덜란드 유명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우리나라 연구단지를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에다가. 네. 2019년도에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일본의 그 소재 부품 회사들이 있었는데 일본 그 아베 정부가 수출을 한국에다가 이제 못하게 할 거라는 리스크가 커지니까 예. 아예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어요. 음. 공장을 아예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지정학적 요인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매체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니까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이제 뭐 워싱턴 타임즈 같은 글로벌 어떤 이제 매체들에 아시아 지국을 지금 일부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방금 말한 이제 그 글로벌 언론사의 이동,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이동, 그다음에 이제 ASML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지정학적 변화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예. 지정학적인 변화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IRA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미래차, 전기차를 좀 염두에 두면서 자국의 이제 제조업 중산층을 육성하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파운드리 문제 같은 걸 하는 걸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지원 같은 게.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학계의 그동안 논의가 정책 관련 논의가 약간 좀 약간 이념적인 측면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이제 뭐 불평등 나쁜 거 해서 예. 약간 이제 예. 약간 비판적인 담론, 뭔가 이렇게 정치권을 비판하기 좋은. 예. 근데 중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계층 사다리 얘기도 했지만 계층 사다리 중에는 그런 변화와 링크되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요. 예. 제국의 질서, 세계화 양상, 기술의 변화. 네. 이런 변화들을 오히려 좀 우리가 분석해서 그 반도체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뭐 어떤 견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그래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조짐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그런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동북아시아 반도체 네트워크에서 한국을 이제 어쩜 거점 국가로 생각하는 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도 좀 적극 유치하고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수는 무조건 법인세 나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거고 진보는 법인세 나가면 절대적으로 나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의 토론은 계속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장비 업체
그러니까 한국에 납품하고 있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일본에. 예, 예. 그런 경우는 예컨대 10년간 반도체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한국판 IRA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한국판 반도체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것 한쪽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변화와 기술의 변화를 타고 넘어서 해외에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완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문제가 있다. 원격 의료 문제가 있으면 이제 원격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규제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잘 찾아내서 특히 그런 거는 누가 잘하냐면 협회 쪽들이 있거든요. 그 업계마다. 그럼 뭐 그 업계가 좀 잘 거기 좀 열심히 좀 일 좀 해가지고 협회랑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언론,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 관계자들 그런 쪽과 논의해서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 방식이 됐건 다양한 방식으로 좀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한글과 컴퓨터 우리 안철수 씨가 했던 안랩 이런 게 혹시 만들어진 시기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PC가 확대된 시기가 90년대 중반이거든요. 한국에서. 그 무렵 삼복 컴퓨터. 그렇죠. 그때 만들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알라딘, 예스24, 뭐 지마켓 같은 이제 그 인터넷 마켓을 기본으로 한 거가 다 2000년대 초반이에요. 예. 그럼 왜 하필 그 기업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냐면 기술의 변화 시점과 그 이제 어떤 시장 창출 시점과 기업 생성 시점이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90년대 중반이었고 한 번 2010년대였고 아니 2000년대 초반이었고 또 우리 뭐 다방, 직방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데 그건 전부 다 2010년대 중반 후 이후가 많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한 초중반이 많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실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만든 시장인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이제 기술의 변화, 어떤 지정학적 변화 그런 걸로 논의를 좀 사회적 논의를 많이 모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대기업에 버금가는 중기업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웹툰 시장, 네. 웹툰 시장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웹툰이란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 처음으로 만든 거고 이제 왜냐면 스마트폰 최강국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뭐 정치권이 도와준다 했더니 정치권이 신경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치권이 뭐 개입하는 순간 도와준답시고 개입하는 순간 이게 이제 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 영화 산업 발달에는 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게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영화인 분들 쪽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조건 저는 이제 개입해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분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이제 좀 어떤 이념적 접근과 좀 다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이제 실사구시형 접근을 하면 이렇게 중기업들을 조금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100개라면 한 뭐 120개, 30개, 50개 언저리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0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그건 기업들이 스스로 커야 되는 수밖에 없다. 사회는 지원을 하겠으나. 이 사회가 지원을 세게 하면 기업도 판단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IRA법을 만들면 투자 안 하려는데도 물론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 정부 파워가 다르지만 시장 사이즈가 다르지만 이제 그 정치권이 하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러려면 좀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걸 이제 잘 설득해내면 사회적 공감대는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렇죠. 그래서 ASML 같은 거를 한 10개만 유치해도 알게 모르게 파생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쪽 시장 사이드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괜히 시장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원해야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네, 실제로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탈 수 있는지 시장의 메커니즘을 존중하면서 결국 시장의 메커니즘이라는 건 집합적 욕망과 같은 말이거든요. 다중 주체가 시장이란 말과 동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복합적 어떤 그 결을 파악해서 이제 그 결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정치권이 보여주기식 지원 같은 걸 하면 이제 별 효과가 없겠죠. 예, 자, 이 최병천 소장과 함께 우리나라 불평등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 1980년대 후반 나오니까 제 기억에도 있는 시기라서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가 아버지가 월급이 많이 올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들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근로자들 사이에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또 다양한 주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네. 예,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